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22일 화요일 오후 10시 46분입니다. 곧버스만 따로 떼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곧버스 투자자분들 계시니까 따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주로 지수 분석만 하고 곧버스 이야기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세한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따로 떼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요게 1분기예요. 분기봉이라. 요게 2분기고 그 다음에 이게 3분기예요. 그러면 이건 1월부터 3월일 거고, 이건 4월부터 6월일 거고, 이건 7월에서 9월까지예요. 그러면 자, 1분기에 개인이 곧버스를 얼마나 샀을까요? 요건 2분기예요. 2분기에는 곧버스를 695억을 팔았어요. 695억을 팔았습니다. 1분기에는 얼마나 될까? 자, 1분기 3월까지죠? 3월까지 보시면 얼마가 나오느냐? 매수로 3등 3,579억 3,579억을 샀어요. 그러면 요렇게 합치면 얼마일까? 그죠? 그럼 요 6월까지 보면 되잖아요. 6월까지 이렇게 하시면 얼마냐? 매수 쪽에 있겠죠. 자, 2,883억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 3,579억을 샀고 2분기에는 695억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누적으로 1월부터 6월까지 보면 2,883억을 샀다는 거죠. 2,883억을 샀습니다. 그러면 3분기 7월에서 현재까지의 돈을 보면 얼마일까? 보세요. 곧버스 2,932억을 매도했어요. 매도했습니다. 근데 매수가 2,883억이고 매도가 2,932억이에요. 그럼 합쳐보세요. 그럼 마이너스예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여기서 매수한 거 여기서 695억을 손절했고, 그죠? 695억을 손절했고 나머지 2,932억을 여기서 손절했어요. 이게 다 손절했다고. 지금 1분기에 매수한 거 2분기, 3분기에 싹 다 손절하고 지금 없다고. 개인 곧버스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1분기에 짱땡봉 맞으면서 3,600원에서 그쵸? 2,000원대까지 빠지면서 3,579억을 냅다 샀는데 그거를 2분기, 3분기 횡보하는 동안 다 갖다 팔았다고. 그래서 지금 개인이 들고 있는 곧버스가 없다고요. 이제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개인이 들고 있는 곧버스는 땡전 한 푼 없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저가를 지키면 여기까지 가요. 아니다.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저가를 지키면 여기까지 가요. 이 저가를 지켜도 여기까지 가요. 똑같아요, 결과는. 그러니까 이걸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하고 이걸 3번이라고 했을 때 1번 저가를 지키면 3번까지 가요. 근데 깨졌죠. 근데 지금 저가를 다시 만들었잖아요. 깨지고 나서 저가 만들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저가를 다음 분기에 지키면 또 3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를 지킬 의사가 있으면 이 3번 위로 올라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3번 위로 올라서다가 잘못해가지고 고가를 딱 넘어버리잖아요. 고가를 넘어버리면 목표가 얼마나고? 3,940원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 2,885원을 넘느냐 마느냐. 이걸 넘으면 이제 신세계가 열리는 거고, 이걸 넘으면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걸 못 넘으면 그냥 이건 기술적 반등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기술적 반등이거나 아니면 신세계를 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월봉은 정고점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월봉은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남은 거는
분기봉입니다. 분기봉의 고가를 넘을 거냐 말 거냐. 이제 그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2885원을 넘는 거는 이게 폭이 좀 있어요. 지금 2690원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요 관계가 어디랑 관계가 있냐? 코스피, 그 다음에 선물, 코스피 200이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코스피 200 기준으로 전 분기 저가가 2455.99입니다. 예. 선물 지수로 전분기는 320.659, 코스피 200으로는 317.78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거 보지 말고 이거를 볼 건데 얘가 제일 가깝다고요. 응? 얘가 제일 가까우니까 2455.99를 붕괴하는지 붕괴하지 않는지 그것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붕괴하면 얘도 붕괴될 거고 얘도 붕괴될 거고 얘는 얘를 돌파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코포스 차트 봐가면서 일일이 뭐 제가 지금 가격이 시간이 지나서 얼마 빠졌고 이런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깨면 간다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2885원을 넘는 거를 막 살펴볼 필요 없이 코스피 지수가 2455.99만 깨면 됩니다. 그러면 2455.99를 깨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릴게요. 2455.99를 깨면 2134.77? 77인가요? 여긴 뒤에는 오류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깨질 수 있어요. 317.78이 붕괴되면 278.39를 붕괴하겠죠.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깨면 여기 깨지고 여기 깨면 여기 깨지는 거예요. 요게 순서입니다. 별표. 이걸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2455.99를 딱 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반등하며 고포스를 모아가시는 거죠. 지수가 올라가면 2455.99를 붕괴했는데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고포스를 모아가야 돼요. 왜? 2134.77까지는 갈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모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가 있죠.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가 있어요. 잘 보세요. 여기도 거래량이 아래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거래량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볼벤 20 상단 또는 이격 볼벤 20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격 볼벤이 없어요. 기간이 짧아서. 볼벤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9,000원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격 볼벤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가 인버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버스는 이격 볼벤이 어디 있는지 보세요. 이격 볼벤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5,840원에 있어요. 5,840원. 그 다음에 볼벤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지. 지금 거래량의 구조만을 봤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얼마예요, 여기? 5,840원. 5,840원인데 이것도 짚고 넘어가자고요. 자, 이제 하나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분석하는 게 머리에 와닿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맨날 하루 차트 맨날 봐가면서 이게 맞느니 틀리느니 그러는 거잖아요. 자, 거래량이 맨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거래량이 맨 밑으로 내려와 있다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맨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여기는 못 가고, 그죠? 여기는 막힌 거예요. 그리고 위는 뚫리는 거예요. 위는 뚫린다고. 막히는 게 아니라 뚫린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뚫리고 여기도 뚫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A, B 다 갈 수 있다고. 지금의 거래량 구조는 A까지도 가도 되고 B를 가도 되고, 근데 B를 갔는데 B에서 막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량이 맨 밑에 있으니까 뚫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타겟이 여기잖아요. 이격 볼벤. 2차 타겟이 볼벤이고. 근데 1차 타겟을 딱 보세요. 고가보다 높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면 정고점을 넘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면 정고점을 넘는다고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거래량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투자 심리도 상으로도 종가가 상승하면 최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도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투신 구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1차적으로 알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월봉은 할 얘기 없죠. 예? 월봉은 할 얘기 없어요. 그냥 버텨야 돼. 예? 버텨야 돼요. 얘는 다음 달이 돼야 위가 열려. 자, 이제 위가 열리겠죠. 이게 너덜너덜하다고 솔직히 이제 예?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완전히 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여기까지 갈 수 있죠? 볼펜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곧보수죠. 3,536원까지 보여요. 3,536억 6원. 그 다음에 이격 볼펜까지 뚫고 올라가면 4,197원까지 갈 수 있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지? 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위가 열린다고. 위가 열리니까 분기봉이 끄집어 올리면 되죠. 분기봉이 끄집어 올리면 된다고. 예. 분기봉이 이렇게 끌어올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봉. 주봉은 이게 이제 웃긴 거죠. 예? 이게 좀 웃긴 상황인데 이거를 그냥 보면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보여드릴게요. 얘만 딱 떼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일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다고. 네. 그러면 이 구조는 이게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잖아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볼펜 20이야. 그죠? 그럼 볼펜 20까지 가든가. 그죠?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오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2625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격을 해소할 거면 2625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감아 올려야 된다고. 근데 그냥 이 볼펜 20으로 달려버리면 이 선이 와서 여기에 붙을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2789죠? 2789면 2790이지?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가지고 2790까지 가볼까요? 2790. 예? 그러면 고가가 2790, 여기도 2790을 찍어서 보면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지금 땡겨서 이렇게 붙는다고. 조금 더 가야겠죠? 예? 조금 더 가야 돼, 이거. 인간적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조금만 더. 그러면 2810원. 2810원까지 가볼게요. 2810원까지. 이렇게 가면, 이렇게 붙는다고. 예? 이렇게. 붙는 거 보였죠? 예. 이걸 뭐라고 한다? 후행. 그러니까 봉이 움직이는 대로 보조지표가 따라가는 게 후행이에요. 그러니까 후행으로 간다라는 건 지금의 저가를 지킨다는 거죠. 자, 지금의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지금의 현재 만들어진 저가를 붕괴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간다고? 2810원까지 간다고. 예? 그러니까 내일 딱 시작했는데 오늘 저가 안 깨고 얘가 막 위로 올라가.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2810원까지 잘하면 갈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가를 딱 깼어. 그러면은 이쪽으로 수행이 아니라 선행을 해야 되잖아요. 2625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봉이 그려가면서 보조지표가 따라가든지 아니면 보조지표가 가만히 있는데 봉이 찾아오든지. 그래서 이건 이제 과거로 고정이 안 돼요. 키움은. 근데 띵글 프로그램 자체는 과거로 고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로 고정했을 때 2625원이지만 여기서 저가를 그냥 지킨 상태로 위로 탁 당기면 이런 식으로 와서 붙는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면 설명이 안 돼. 예? 그러니까 후행과 선행의 그 기본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답이 없다는 거죠. 저도 설명이 안 돼. 이건 보조지표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이해되셨죠? 얘가 여기를 깨면 이렇게 내려와서 2625원까지 내려올 거라고요. 근데 이걸 지키고 그냥 위로 올라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볼펜 20 상단선까지 올라가면 얘가 붙는다고. 예? 2625원에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서 저가에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붙이기 좋게 올라가더라도
금세 붙을 수 있게 아래 꼬리를 내리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는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자, 주봉 설명 다 해드렸죠? 그런데 결국 이제 2,800원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죠? 2,800원대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거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걔가 코스피 지수였을 때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어디냐는 거죠. 코스피였을 때 여기 있잖아요. 2476에 있고,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어디 있는지를 잘 보세요. 코스피 200 지수로 보면 이 정도에 있어요. 이 정도. 그죠? 322.96 정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23 정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323 정도까지 빠지면, 323 정도까지 빠지면, 제 추측이 맞다면 코스피 지수는 2460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2460대 아래로 내려오다가 2455.99를 붕괴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설명이 이해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게 머리에 딱 와 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봉의 가장 큰 이슈는 이격을 어떻게 해소하냐의 문제예요. 이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격을 해소하는 방식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왕창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격을 후행으로 해소한다 그러면 지수는 왕창 내려야 되고, 선행으로 해소한다 그러면 아까 2625원까지 고퍼스가 내려야 되니까 지수는 오히려 이제 333.3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잘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자, 일봉을 보면 일봉은 진짜 애매해요. 진짜 애매한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일봉은 방향성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위로 가려고 그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린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형태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봉은 아직 방향성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상방을 그려놓은 거는 맞는데 움직이는 걸 보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이 해야 될 때 양봉을 만들면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갭상승해가지고 그냥 계속 무너지는 형태로 봉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봉은 상승이지만 힘이 없죠. 양봉을 그리지 못하고 계속 음봉으로 그린다라는 거는 일봉 자체가 가진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지금 핵심은 주봉이라고 해요. 주봉. 주봉의 이격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 문제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봉의 이격을 해소하는데 지금 코스피 200 지수로 고점을 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재에서 저점을 깨는 방식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고점을 넘는 방식으로 가면 어쨌든 333.3을 찍어야 되고, 반대로 고퍼스는 2625원을 찍어야 되는 거고,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깨는 방식으로 가면 현재 만들어진 저가로는 코스피 200 지수는 323까지 내려야 되고, 고퍼스는 2810원까지는 올라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기본적인 그런 맥락을 알고 접근을 해야 내가 뭘 기다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림잡아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싹 다 배제됐어, 사실. 그런 거 싹 다 배제되고, 뭐 나스닥 오르면 고퍼스가 죽는다 그러고, 뭐 나스닥 내리면 아이고 좋다 그러고, 지금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별로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지.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아쉬운 거예요. 안타깝기도 하고.
설명을 제대로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지식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제가 늘 얘기하는 이제 이격볼벤이라는 거예요. 이격볼벤. 이격볼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저항이에요. 예?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 저항이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지지입니다. 지지를 음봉으로 누르면 아래쪽으로 꺾여요. 예? 지지를, 그러니까 상승하는 그 이격볼벤 20하단선을 음봉으로 강하게 눌러버리면 아래쪽으로 열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그리고 보통 타고 내려가면 이제 볼벤 20까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쭉.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이걸 양봉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상태를 양봉으로 마감하면 이게 위가 열려요. 위가 열린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로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게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음봉으로 때리면 얘가 아래쪽으로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는 상태에서 얘를 양봉으로 때리면 얘가 위로 이렇게 들린다고. 그러면 상승하는 구조가 나오겠죠. 예. 상승하는 구조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양봉이 난다든가 여기서 음봉이 나버리면 방향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걸 꺾는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와. 이렇게. 그러면 하락에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안 만났죠. 예? 누가 봐도 이건 안 만난 거야. 이거 맞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보조지표를 실제로 현재로 바꿔보면 마치 맞고 떨어진 것처럼 바뀌어 있습니다. 보시죠. 각이 이렇게 내려가 있다. 이해되세요? 네,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죠? 이렇게 내려갔어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어느 정도는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노란색이 검정색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 이게 1번, 이게 1번입니다. 이거 똑같죠?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가 보세요. 얘가 음봉으로 죽었어. 그죠? 여기도 음봉으로 죽었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이 각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라. 예, 이렇게 양봉으로 살려야 위로 꺾여요. 근데 지금 이게 음봉이잖아요. 예, 그러면 요게 A고 요게 B인데 A일까요? B일까요? 이번 달 월봉을 보고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A에 가까울지 B에 가까울지. 예? 지금 월봉의 형태를 잘 보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의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하면 지금 그 2020년도에 만났잖아요. 실제로 똑같이 A 케이스인지 B 케이스인지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구분이 잘 되실 겁니다. 이게 음봉으로 마감한다는 의미가 작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양봉으로 마감하면 이제 위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강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저가를 깨고 음봉으로 마감하게 될 경우, 그리고 아래 꼬리를 거의 만들지 않고 끝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승에 유리한 형태가 아니라는 거고, 더군다나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사실은 애매한데 2455.99까지 깨고 마감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길 깨는 거지, 그죠? 여길 깨는 흐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를 여기 깨는 거라고요. 여기를 예. 지금 올라가다가 여기 깨는 거잖아요. 여기 자 보세요. 저가 깼잖아요. 여기 이게 괜히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저가를 다 깨는 거야. 그럼 얘는 그 전에 저가 다 깨야 되니까 여기를 깨겠죠. 여기. 응? 그러니까 2134점 이게 얼마죠? 2134.77. 예. 2400
55.99가 붕괴되면 2134.77까지 하락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격볼벤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남은 7일 동안 상승해가지고 뭐 양봉 만들고 그러면 이제 분석한 걸 다 뒤집어야 돼요, 실제로. 근데 아직까지는 뒤집으려고 하는 의도는 없잖아요. 응? 지금까지 만들어진 흐름만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뒤집는 행위가 나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홍콩, 홍콩도 저점 깼죠. 저점 깼는데 얘도 현재, 근데 얘도 보면 지금 이격볼벤 이거 타고 내려가잖아요. 못 만났어 아직도. 겁나가지고 만나지도 못해.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아직 하락인 거잖아요. 아직 하락인 거라고. 자, 상해. 상해 지수 아직 못 만났죠? 내려가잖아. 아직 못 만났다니까. 우리만 만난 거예요. 우리는 나름 힘이 있으니까 만나서 좁혀진 거고, 지금 상해 지수나 그 다음에 그 항생 지수는 홍콩이죠. 홍콩 상해 지수죠. 만나지도 못했어요. 못 만났다니까. 그 정도로 하락이 심한 거예요. 이걸 만나지도 못하고 내린다라는 거는 엄청난 하락세라는 거예요. 보통은 만나. 근데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볼 때는 그 중국 증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증시도 중국 증시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미국 증시보다는 훨씬 더 약세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강세일지 몰라도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우리가 약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중국 증시의 영향을 받고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기봉 저점이 깨진 거잖아요. 분기봉 저점이 깨진 거라고. 여기 분기봉 저점 깨졌지, 여기도 분기봉 저점 깨졌지,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더 내려가도 할 말 없어요. 내려가려고 차트를 그린 거야, 얘네는. 자, 우리가 지금 저 미국 증시 보면서 전고점 날라가겠네, 상승하겠네, 그런 얘기 하죠. 그럼 얘는 똑같아요. 얘는 전저점 깨고 내려갈 분위기예요. 얘는 전저점 깨고 내려갈 분위기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 증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수출 구조를 보면 하여튼 중국이랑 미국이랑 비등비등해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비등비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대한 수출 규모를 줄이긴 했어도 아직 중국 비중이 높다고요. 그러면 중국 증시가 흔들리고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가 좋을 일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절반은 중국 거 영향 받아야 되고 절반은 미국 거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결국엔 중국 증시가 망가진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최근의 자금 흐름을 보면 유사하게 움직이죠. 유사하게 움직여요. 우리나라 지금 매수세 안 들어요. 외국인 매수세 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여드릴 게 뭐가 있냐면 상해 지수의 월봉 일목 보여드리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여기 선행스팬2 찍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하기 전에 선행스팬2를 찍었다는 거예요. 이 선행스팬2를 찍었다라는 거는 확률상 후행스팬이 기준선 26 아래에서 마감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이렇게 마감한다는 것 자체가 하락하려고 차트를 그렸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상해 지수의 월봉은 하락하기 유리하게 차트를 그려놓고 마감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현재 월봉 구조로 봤을 때. 나머지는 다음 달에 내려도 되는 거니까. 분기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중국 증시는 어쨌든 아래로 내려가기 위한 환경들을 차곡차곡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물론 지금 미국 증시는 잘 버티고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중국 증시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고 굉장히 불안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과연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저는 제가 뭐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위험한 상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인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당연히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달러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위기니까. 지금 뭐 이게 안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뭔가 어디에서 악재가 터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러도 약세로 전환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럼 우리나라 경제에 좋을 게 있나요? 달러도 저래.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의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 저라도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이 얼마나 잘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산업이 잘 나갈 때는 세계의 국가들이 다 안정적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잘 나가는 거지. 나라가 부도날 지경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뭐 어느 한 국가만 휘청거려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가정을 하는 거죠. 제 생각이 맞다 또는 뭐 제 생각을 뭐 여러분이 받아들여라 뭐 이런 식의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뭐 상대방을 압도할 만큼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단순히 하는 거지 믿으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외국인은 선물을 5조 1223억을 들고 있어요. 선물 매도를. 그죠? 이번 달 7거래일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선물을 다 털 수 있느냐. 선물 매도를 다 정리할 거냐. 그러면 선물 매도를 다 정리했으면 선물 매수로 전환할 거냐. 왜냐하면 선물 매도를 다 정리했다라는 건 선물 매수로 결제를 해야겠다라는 의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5조 원을 언제 정리해? 응? 5조 원을 언제 정리하냐고. 쉽지 않다고요. 1조, 2조는 그냥 정리해도 5조는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더 빼면 1% 빼면 500억씩 버는데 여기서 지수를 1%씩 빼면 500억씩 벌어요. 500억씩 벌고는 말지 그거를 계속 환매해 가면서 수익을 갉아먹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뭐 옵션을 뭐 50억 원어치 사고 콜을 뭐 60억 원어치 샀다고 쳐요. 1%에 500억이라니까? 지수 1% 올려가지고 옵션 500억 벌어요? 근데 여기서는 500억이 까지잖아요. 지수가 1% 오르면 500억이 까져요. 근데 지수 1% 올라가지고 옵션으로 500억을 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 못 벌면 이게 합쳤을 때 어쨌든 상쇄되는 길을 외국인이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자금의 흐름을 보면 변화가 없잖아요. 변화가 없어요. 지금 8월 16일 4조 9천억에서 지금 5조 1천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4거래일 동안 2천억 늘렸어요. 2천억. 결국에는 계속 무의미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매도는 계속 쥐고 있어.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쥐고 있는 한 개인은 고퍼스를 팔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거래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 외국인이 선물을 내다 팔면 기관은 선물을 살 수밖에 없어요. 기관이 선물을 사면 반대로 걔네들은 고퍼스를 사요. 기관이 선물을 산다는 거 고퍼스를 산다는 거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기관이 고퍼스를 사니까 개인은 고퍼스를 팔겠지.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하면 개인은 고퍼스 매도를 하게 돼요. 근데 외국인이 누적으로 계속 매도를 가져간다는 거는 개인이 계속 고퍼스를 팔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만기일까지
9월 두 번째 목요일까지 이 선물 매도를 끌고 간다면 결국에는 고퍼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흐름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뭐 파동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파동의 결과가 완전하게 고퍼스에게 불리한 흐름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나스닥이 뭐 한 240% 올랐는데 뭐 국내 증시는 오른 게 없잖아요. 예? 0.3% 올랐어. 그거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선물 포지션 때문에 그런 환경이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 지금 개인이 들고 있는 주식을 보시면 얼마냐? 3조 6천억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현물은 3조 6천억을 들고 있고 선물도 들고 있어요. 대충 퉁치면 5조야. 예? 그러니까 개인이 선물과 현물을 매수로 들고 있는 게 5조고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로 들고 있는 게 5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다 매수 5조, 매도 5조잖아요. 그럼 이 돈을 들고 지금 선물 만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이 현물을 내다 팔아야 돼요. 예? 왜냐? 올라가면 개인이 돈을 벌기 때문에 현물을 내다 팔아야 된다고. 근데 지금 개인이 현물을 사. 오늘도 510억 샀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결과적으로 위로 가기 힘든 거지. 예? 자금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위로 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개인이 현물을 내다 팔지 않는 한 위로 가기 힘들다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은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제 8거래일에서 7거래일로 줄어들었다고. 그럼 7일 동안 3조 6천억을 언제 털어? 그럼 못 털면 결국에는 상방으로 가는 건 약화될 거라는 거예요. 가더라도 아래 꼬리가 생기는 거지. 예. 양봉으로 바꾸거나 상승으로 바꾸거나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선물 5조 필요하고 현물은 3조 6천억이 필요해요. 그럼 그걸 뒤바꿀 거냐? 그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 진짜 고퍼스에게 불리한 구조냐? 개인은 고퍼스를 한 푼도 들고 있지 않고, 예? 개인은 현물을 3조 6천억을 이번 달에 샀고, 예? 1월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2조 7천억밖에 매도를 안 했는데, 지금 우리는 계속 이게 상승장이고, 전고점을 넘고, 2,800을 가고, 계속 막 쇠뇌하듯이 계속 학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상승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코스피 지수를 2455.99를 절대로 깨면 안 돼요. 그리고 개인이 현물을 내다 팔아야 돼. 근데 문제는 개인이 현물을 내다 팔아야 되는데 매수하는 주력 종목이 포스코 홀딩스고 포스코 홀딩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안 담아. 개인만 계속 담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담더라도 개인이 포스코 홀딩스를 담고 있기 때문에 퉁치면 개인의 현물 매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게 계속 약화되는 거죠. 왜? 포스코 홀딩스는 올릴 수 없거든. 삼성전자는 올려도 포스코 홀딩스는 올릴 수 없어. 근데 포스코 홀딩스와 관련된 종목이 있죠.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포스코 인터내셔널, 배터리 종목들 있잖아요. 관련주도. 그러니까 그 종목들은 못 가게 하고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가야 되니까 삼성 하이닉스 가는 날에는 2차 전지주 다 때려잡고 2차 전지주 좀 올려야 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눌러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7거래일이 남았어요. 7거래일. 7거래일이 남았는데 중요한 건 주봉의 이격을 어떻게 해결하냐의 문제예요. 2625원으로 내려올 거냐? 예? 2625원으로 내려올 거냐? 아니면 2810원으로 올라갈 거냐? 그 둘 중에 하나의 흐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예, 수, 목, 금 3일 동안에 이걸 결정해야 돼요. 예, 아래로 가면 2625원, 위로 가면 2810원입니다. 근데 2810원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나면 단순히 고퍼스가 2810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가 2455.99를 붕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거길 붕괴하면 이제 상방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본인의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일봉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3일봉. 3일봉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후행 스팬이 여기 있어요. 예? 후행 스팬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번 봉부터 앞으로 봉의 기준선 26은 여기에 있는 거죠. 얼마예요? 2464입니다. 그러니까 종가로 2464 아래로 내려오면, 저가로 내려오는 건 의미가 없어요. 튕기면 끝입니다. 2464 아래로 내려오면 예, 상승은 끝나요. 상승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 얘는 그 선행 스팬 2가 여기 있어요. 2415보다 낫다고, 무조건 2415보다 낫기 때문에 2464 아래로 종가가 내려오면 2400선도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2376.77까지 내려갈 수 있는 예,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455.99를 깨면 난리 나는 거예요. 2455.99를 깨면 3일봉의 기준선 26을 후행 스팬이 붕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봉이 선행 스팬 2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최대가 2415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치. 가장 높은 수치가 2415고요. 그 밑으로 뭐 2360도 깨도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약재가 뜰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 그냥 불현듯 약재가 떠서 만약에 2455.99를 붕괴하는 순간이 오면, 아, 이게 진짜 매수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거길 깨면 어쨌든 2400선까지 무너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건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고포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다 하고 바라봐요. 다 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런 날이 와도 그냥 이런 구조들을 생각하고 그냥 감정을 최대한 없앤 상태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방송을 하고 제가 여러 사람들과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정도의 규모로 투자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억대, 10억대 막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굳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야기를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보거나 그 다음에 그 고포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불필요한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고포스 투자를 권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고포스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고포스를 지금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고포스를 들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는 이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고요. 예? 제가 상방 보는 사람, 삼성전자 투자하는 사람 끄집어다가 니네 당장 손절하고 이 고포스를 사세요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이 하방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동영상을 보셔도 되지만, 본인은 하방에 관심도 없는데 이 동영상을 보고 하방에 혹해서 하방에 투자하려는 마음을 가지시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두루두루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고포스를 매수하거나 그 다음에 보유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거래 중에, 보유 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슬기롭게 잘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한번 본인에게 잘 물어보세요. 준비도 안 됐는데 거래하셨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욕만 하게 되니까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되면 고포스에 대한 얘기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